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오늘은 소니 A9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봉기를 별도로 만들까 했는데 사실 박스를 그냥 깐다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고 사용 후기랑 좀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눈앞에 보시는 구성들을 보면 소니 A9을 구매하셨을 때 보실 수 있는 전체 구성품들입니다. 바디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A9이 맞을지 아니면 뭐 A9라고 불러야 될지 명칭을 정확하게 딱 하나로 지칭하기 좀 애매해진 것 같은데, 일단은 A9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동영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각 파트별로 조금씩 나눠가면서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나, 그리고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 사항, 아니면 그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어떻게 리뷰를 할지 내용들을 조금씩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배터리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배터리가 이번 소니 A9에 들어가는 배터리고요. 앞에는 뭐 홀로그램 처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 같고, 뒷면에 보시면 뭐 배터리에 대한 사양 및 충전 단자문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배터리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에는 이런 이제 작은 형태 MPFW50이라는 배터리였고, 이번에는 FG100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 언뜻 보시는 대로 폭이랑 그 높이가 조금 좀 달라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크기가 달라졌으니까 기존 배터리는 호환이 되지 않겠죠. 아마 이번 A9을 기점으로 배터리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소니 담당자가 아니니까 뭐 알 길은 없고,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봅시다. 일단 기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 표기상 대략 1080 정도 용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280으로 꽤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따지면 2배 정도 되는데, 요 영상을 제가 올리기 직전에 그 배터리를 사용한 실사용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뭐냐면 대략 6시간 반 정도를 연속해서 촬영을 했고요. 2900컷, 그 실제 스펙 테이블에는 480컷인가요? 좀 컷수가 좀 적은데 아마 500컷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혀 있는데, 필드 촬영할 때는 연사 환경도 있고, 그리고 뭐 전자 셔터로 쓰느냐 기계식 셔터로 쓰느냐, 그 환경이라는 게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격차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한 지 대략 6일 7일째 되는 날인데 1200컷 근처를 촬영을 했고요. 컷이 남은 게 대략 컷이란다, 배터리가 남은 게 7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촬영 환경 또는 그 쉬는 환경, 뭐 그 내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기존 배터리와는 좀 차별성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 게 미러리스는 배터리가 너무 없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유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DSLR과 비슷하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상의 전력 효율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그 중점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 A9의 경우에는 기계식 셔터도 들어있지만, 열어볼까요? 뭐 열다고 보이진 않겠지만 전자식 셔터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력은 아무래도 기계식 셔터는 계속 쓰면 쓸수록 마모가 진행이 되잖아요. 마모가 진행되지 않게 쓰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자식 셔터를 오래 쓸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는 좀 칭찬해주지 줘야겠죠. 근데 그래도 사실 이제 필드에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배터리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배터리는 2개 정도는 반드시 구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대략 87,000원 그 근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바디를 사실 의향이 있으시면 배터리 하나 두 개 정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금액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면 2개는 조금 많으실 것 같고, 2개 정도는 보통 이제 해외여행으로 좀 장기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뭔가의 하드워킹을 하시는 경우에는 필요하시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백업 하나 정도만 생각해서 대략 2개 정도의 배터리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장 궁금한 A9의 바디를 만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A9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사실 기존과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몇 가지 더 추가된 것들도 있고 위에도 좀 많이 추가됐죠. 근데
딱 잡았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재원상으로 했을 때는 대략 2mm에서 3mm 정도밖에 요 그립부가 살짝 더 늘어난 거 말고는 없는데, 그립부가 늘어나면서 확실하게 그립이 좀 꽉 찹니다. 물론 요 아랫부분에 있어서는 그립이 좀 떠요. 새끼손가락 정도가 뜨기 때문에 별도의 액세서리를 구매하시게 되면 그립을 좀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제 입장에선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부족하다 하시면 액세서리를 끼셔도 되고요. 근데 액세서리를 별도로 전 하시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세로 그립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A9 로고가 있죠.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는 이제 A7R2를 들고 있는데 전 빨간색 로고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전면은 R2는 하얀색이었던 것 같다. 근데 요번에는 살짝 금색빛이 돌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약간 골드 프리미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매트한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그 쌍견장 룩의 다이얼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쪽을 보시면 뭐 메모리 하나 둘 셋 있고 펑션들 다 있고요. 그리고 노출 보정 다이얼, 커스텀 버튼 2개 있고, 요 두 개가 상당히 좀 유용하죠. 그리고 셔터 버튼은 전원 온오프까지 되고요. 쌍견장 룩이 좀 편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쪽 모드 다이얼은 뭐 당연히 쉽게 돌리는 것들이고요. 여기는 그 드라이브 모드 또는 AF 모드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이, 미들, 로우로 되어 있는데, A9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연사가 돼요. 그러니까 20장을 1초 안에 찍을 수 있죠. 상당히 많은 이미지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상당한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하이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좀 제약이 되고요. 그렇게까지 많은 연사가 필요한 촬영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웨딩 촬영을 할 때 뭐 베일을 날린다거나 아니면 뭐 신랑이 신부를 뭐 거뜬히 확 들어 올린다거나 그 순간에 뭔가를 포착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HDR2 같은 경우는 5연사니까 뭐 503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사가 빠르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세분화되고 더 디테일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때만 사용하고요. 보통은 미들이나 뭐 로우로 놓던지, 그것보다는 더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싱글로 놓는 것들이죠. 연사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일이 이제 12비트로 떨어진다, 뭐 그거에 대해서 화질이 어떻다 뭐 저렇다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녀석의 주 타겟은 기본은 뭐냐면 약간 프레스 형태의 타입을 가져요. 그러니까 스포츠 촬영 그 리뷰어가 지금 따로 제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포츠 촬영이라는 건 뭔가 개조를 따져서 뭘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을 빨리 포착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그 바디에 12비트가 아니라 뭐 14비트, 16비트의 묵직함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12비트, 14비트라고 해서 개조가 엄청나게 깨질 일도 많이 없고요. 14비트, 16비트, 물론 그것도 이제 파일을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어가 가능한데, 그렇게 쓰셔도 다들 잘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굳이 딴지를 받을 환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 브라켓도 되고 타이머까지도 들어갑니다. 사실 이쪽까지는 제가 많이 쓸 일은 없는 것 같고, 이쪽은 글쎄요, 아무래도 풍경이나 뭐 여러가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들이나 싱글을 좀 많이 쓰고 하이는 가끔 쓰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AF 모드, AFS, C, DMF, MF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요게 좀 살짝 불만인 게, 일단 요렇게 돌릴 땐 편해요. 근데 되돌릴 때는 좀 불편합니다. 요걸 누르면서 이제 락을 누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돌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오히려 저는 AFS 옆에 MF가 있고 그 다음에 AFC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AFC랑 AFS를 막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좀 MF가 있으면 AFS에서 좀 접근하기도 편하고요, C에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DMF는 오히려 더 자주 안 쓰는 기능들이거든요. 물론 DMF를 주력으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저도 DMF를 주력으로 가끔 쓰긴 하는데, 이번 그러니까 7R2 같은 경우에 DMF를 좀 은근히 썼었고요. A9 같은 경우는 굳이 DMF를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후면부로 넘어가 봅시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좀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는데 눈에 안 띄실 수도 있겠네요. 일단 여기 조그 스틱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는 치과점을 옮길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얘도 뭐 기능을 좀 할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기능 할당은 안 해도 전 될 것 같아요. 초점 옮길 때 너무나 편합니다. 보통은 이제 요 다이얼로도 가능하니까 사용을 했는데, 얘는 이제 별도 설정 없이 바로 치과점을 옮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터치 스크린이 탑재가 되면서 사실 얘가 아니더라도 이쪽 터치로도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터치 같은 경우에는 좀 반쪽의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메뉴에서는 터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only 초점을 누를 때만 터치가 작동을 해요. 이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봤을 때 좀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뭐 AF 모드를 어떻게 한다든지.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한번 좀 레코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레코딩하는 버튼이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드디어 소니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쪽 구석에 점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이렇게 촬영하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넣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만약에 렌즈가 무겁다면 이걸 잡아야 되니까 움직여야 돼요.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고, 만약에 스테빌라이저나 이제 별도의 삼각대가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닌 환경으로 이제 촬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요 위치로 오면서 이렇게 촬영하다가 바로 이렇게 넘기기가 편해졌죠. 소니가 이번 일은 요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틸트 부분은 뭐 예전부터 워낙 유명했잖아요. 이번에는 세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존보다 좀 더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더 부드럽게 볼 수 있도록 그 최대 120프레임까지 좀 부드럽게 지원을 합니다. 물론 12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좀 프레임이 그 화질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최대한 부드럽게 유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기능이 생긴 이유는 아무래도 매번 있는 이제 논란이잖아요. 기계식이란다. 광학식 뷰파인더가 좋으냐 아니면 전자식 뷰파인더가 좋으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아마 소니도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아니면 뭐 별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엔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질감 없이 보기 위해서는 조금의 화질 감소를 좀 겪더라도 그렇게 프레임을 올려서 가셔도 되고요. 표준으로 하시게 되면 화질도 좋고, 뭐 제가 봤을 땐 크게 밸런스 상으로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제 경험상 소니의 뷰파인더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후지나 올림푸스나 뭐 다른 이제 타사 바디를 잠깐 쓰게 되면 소니의 뷰파인더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돼요.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또 이질감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측면을 봅시다.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NFC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NFC로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하고요. 아이폰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매번 와이파이 연결하려면 참 귀찮아요. 그리고 위에는 4K가 된다고 이제 살짝 써 있고요. 그 스테디샷 인사이드, 요번 기종 아마 A992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존에는 4.5 스탑 정도의 보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 A9에는 5 스탑, 5 스탑 정도 그 손떨림을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주로 촬영한 환경이 이제 삼각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테스트하지는 않았는데 내일 시간이 나면 한번 좀 해보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측면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메모리 카드 락입니다. 살짝 보시면 드디어 소니가 보셨다시피 듀얼 슬롯을 지원합니다. 메모리 카드가 하나기 때문에 사실 상업적인 시장에서 저 소니 씁니다 라고 하면 되게 민망했던 케이스가 뭐냐면 이걸로 어떻게 하죠? 혹시나 데이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죠? 라는 얘기를 간혹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제 5막삼이나 조금 프레스급 바디가 된다고 하면 듀얼 슬롯이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메모리가 언제든지 백업이 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보통 동시 녹화를 통해서 뭐 JPG랑 로우를 나누든지 아니면 로우 파일을 양쪽으로 다 넣든지 해서 최대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한 상황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건이 터지는 상황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듀얼 슬롯이 진행이 되면서 촬영을 하는 것과 그리고 싱글 슬롯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안정감에 있어서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래쪽 슬롯에는 이제 UHS-2 고속화된 이제 SD 카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SD 카드, 그리고 그 소니 독자 규격 있죠, 메모리 스틱. 지금도 그게 쓰나요?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 메모리 스틱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튼 그것까지 아직 지원을 합니다. 징글맞게 좋아요, 메모리 스틱. 자, UHS-2는 한쪽 슬롯만 있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처음에는 UHS-2에 대해서 구조를 잘 몰라서 그냥 뭔가 단자 부분이 더 늘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혹시나
기존 메모리 카드를 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 호환은 되더라고요. 뭐 심지어 지금 노트북에 있는 메모리 카드에도 UHS-2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니까 문제가 없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 개로 들어갔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기존 메모리 스틱이랑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이걸 반쪽으로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물론 2400만 화소 정도 되면 사실 기존에 있는 UHS-1 메모리 카드 최대 95메가 정도 커버리지가 되는데, 그걸로 써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도 없고 자체적으로 버퍼가 워낙 뛰어나니까 얘로도 충분히 받쳐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모두 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다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로우 파일을 양쪽으로 넣게 돼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은 무조건 다 로우 파일이니까 그렇게 해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조금 그게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그 소니에서 이번에 이제 체험단 활동을 할 때 그래도 메모리 카드가 좀 고속화된 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뭐 모든 유저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리뷰를 위해서 별도로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하나 해줬어요. 써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메모리 카드 부분도 그렇고 바디 자체적으로도 그 리더 버퍼가 워낙 튼실하게 받쳐주니까 내가 촬영을 하는데 막힘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영상 뭐 촬영을 하고 나서 내가 바로 리뷰를 하고 싶은데 메모리 카드 버퍼가 차 있으면 리뷰를 못해요. 근데 지금은 버퍼가 차 있는 상태에서도 리뷰가 가능하고 위쪽에 그 버퍼가 지나가는 형태가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부분은 기존으로 쓰시나 아니면 새 형식으로 쓰시나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 사용을 할 때 오늘같이 좀 촬영이 빨리 끝나는 팀은 사실 이제 UHS-2 메모리를 좀 사용을 했고요. 좀 장기화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얘기했던 6시간짜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UHS-1 메모리를 사용을 했고 연사도 꽤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끊김없이 쾌적하게 촬영을 했어요. 제일 연사를 많이 쳤던 게 한 번에 140장, 120장 정도 촬영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거의 문제없이 쾌적하게 잘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옆에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을 보시면 단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슬롯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동영상에 대한 것들이 좀 고려가 돼 있어요. 일단 마이크랑 헤드폰, 그 오디오 감도를 계속 수신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얘네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시면 밑에는 HDMI 그 미니 케이블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아래에는 멀티 케이블인데 이제 마이크로 오핀이라고 하죠. 충전을 할 때도 꽤 유용을 하고요. 그리고 2400만 화소니까 사실 테더링 촬영, 그러니까 연결 촬영을 했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속도 부분에 있어서 아마 기존보다 좀 기술상 여러 가지로 좀 발전을 했을 테니까 아마 그거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예전에 HLR2를 테더 촬영을 했을 땐 답답해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실제 필드에서 아직 쓰진 않았지만 제가 개인 작업을 하거나 별도 스튜디오 세션에서 작업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그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가 있어도 사실 느리다는 거는 부정을 못하는 건 좀 있어요. 근데 얘를 커버할 만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보면 잘 안 열리네요. 새건 아직 뻑뻑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플래시 그 싱크 케이블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다 무선 동조를 사용하니까 사실 케이블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잘 쓰지도 않아요. 사실 필드 가도 찾기 힘들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조금 더 전문화된 촬영을 위해서는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요걸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하나 있고, 이더넷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냐면 A9 자체적으로 FTP 기능이 있어요. FTP 서버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PC랑 연결을 했을 때 랜선을 꽂아서 직접 PC로 파일을 쉽게 옮길 수 있고요. 옆에 고양이가 울고 있네요. 자, 쉽게 옮길 수 있고, 아무래도 기존 마이크로 오핀 USB보다는 더 빠르게 옮길 수 있죠. 요즘은 그 랜선도 규격이 워낙 발달했고 이 포트가 얼마의 속도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빠를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되는 것들은 테더 촬영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파일들을 연결을 해서 쭉쭉쭉 불러오기 때문에 더 편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도 핫폴더 개념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요 세팅하는 부분은 그 A9 매뉴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스튜디오 세션 잡아서 진행할 때 아마 7월 중순쯤에 작업을 좀 할 게 있거든요. 아니면 7월 초 그쯤에 요걸 리뷰로 한번 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A9 바디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봤을 때는 한 요정도가 있고요. 뭐 센서 부분은 열어서 그냥 봤을 때는 사실 확인되는 건 아니고 요번 바디에서도 중점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요 센서 부분이에요. 소니가 바디를 새로 만들 때마다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항상 센서였어요. A7 같은 경우가 그러했고요. 그 A7R 같은 경우도 그러했고, 뭐 A6000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A6000이 6000이란다. 6500이죠. 6000 같은 경우에도 뭐 빨랐지만 어찌됐든 이면조사형 센서를 풀프레임으로 끌어올리면서 사실 많은 가능성들을 봤죠. 고감도도 상당히 탄탄하게 맞춰주고 데이터 커버리지 속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빨라졌고, 소니가 본 이득이 그리고 유저가 본 이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쾌적해졌어요. 심지어 제가 A7S랑 A7R2를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A7은 가볍고 고감도 맛으로 썼었고요. 그리고 A7R2는 화소도 있지만 감도도 받쳐주니까 나중에 S를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고화질 작업이 필요할 때는 좀 뒤로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2400만 화소, 이제 이 화소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최근에 많은 바디들이 고화소를 내놓고 있어요. 그 ODS, ODSR, 뭐 D81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내놨지만 고화소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웨딩에서 촬영할 때 A7R2로 쓰면 물론 뭐 가족 사진을 하든 뭔가 더 큰 스케일의 사진을 뽑을 때 대략 30R 사이즈 이상을 뽑을 때는 정말 유용할 거예요. 근데 30R 사이즈 이상으로 넘어가시면 벽을 하나 채워야 되는데 누가 벽을 채우는 사이즈를 자주 뽑으실까요? 그렇게 자주 뽑거나, 그러니까 뭐 인화 과정을 하던 그 모니터를 보시건, 4K 모니터도 사실 일부 유저만 보시지 모든 유저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필요도가 극히 제한돼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7R2를 막 아무나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2400만 화소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ODmark3 같은 경우에도 30R 약간 인터폴레이션 해야겠지만 뽑는데 문제가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정 사이즈로 들어가고요. 상당히 큰 사이즈까지 인화가 됩니다. 그리고 필드로 쓰기에 상당히 적합한 메모리 그리고 로우 파일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7R2를 사용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하나 있어요. 고객들 정보를 같이 모아놓는 건데, 그 사진들을 모아놓는데 7R2는 JPG를 뽑으면 용량이 너무나 커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 개인 작업을 할 땐 너무나 행복한 부분이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 이상의 데이터 커버리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걸 굳이 감당해야 될까요? 유저 입장에서도 7R2 때문에 PC를 바꾼다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 7R2가 있으니까 얘도 같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글쎄요, 2400만 화소에서도 보여주는 그 박력이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이 녀석을 받으면서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글로벌 영상이 뜬 당일날 저도 이제 같이 좀 시청을 했는데 그때 감도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었어요. 왜 고감도 부분은 쏙 빼놓고 얘기하지? 물론 완전 빼놨다기보단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찍어봤는데 5000만 화소란다. 5000 정도, 감도 5000 정도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넘어가고요. 아마 6400까지도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조사 센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소니한테 고감도 부분은 크게 방해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테스트를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봐야겠지만 일주일 정도 사용한 감으로는 아주 꽤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전자식 셔터에서 오는 이점들이 워낙 많아요. 셔터 카운트가 올라간다고 해도 기계식 셔터가 아니다 보니까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물론 센서 쪽이 뭐 소모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이 워낙 적으니까 너무나 쉽게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고요. 많이 찍을 수 있다는 건 더 많은 기회들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자식 셔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소리를 내주고 있는데 오디오 신호를 다 꺼버리면 이제 완전 무소음으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전에 저희 강아지를 데려온 팀이 하나 있었고 뭐 애기가 온 팀도 있었고 사이드로 몇 개 찍어줬는데 소리가 나면
신경을 쓰니까 그 시야들이 분산이 돼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는 소음이 없다는 게 엄청나게 이득이죠. 물론 소리가 있어야지 좋은 부분도 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소리가 찰칵 들려야 얘가 나를 찍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한테 좀 민감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전자식 셔터의 그 셔터음이 나쁘지 않게 소리가 컸고요. 멀리서 있어도 전달이 얼추는 됩니다. 물론 기계식 셔터보다는 좀 딸려요. 오막삼보다는 전달력이 좀 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쓰기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이제 상업시장에서 못 쓴다고 했던 게 뭐냐면 바디는 무조건 커야 되고 렌즈는 무조건 커야 되고, 소니 맞박의 소니라서 뭔가 못 써요. 우리 포럼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였지만 그럴 일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오히려 이 바디를 썼을 때 너무나 색이 이쁘고 그리고 너무나 편하고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1주차 경험은 이러하고요. 제가 2주차부터는 그 여러 장비들을 좀 동원을 할 겁니다. 일단 카메라 화면을 좀 레코딩을 해야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실어들 하실 수도 있고 좋아들 하실 수도 있지만, 남자 모델을 하나 영입을 해서 좀 더 속도감 있는 뭐 달려오는 걸 찍든지 아니면 좀 더 역동감 있는 촬영들을 좀 잡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웨딩도 하고 있지만 뭐 개인 작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는 쪽으로 보고요. 일단 첫 주차 사용한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슬슬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다음 리뷰 때는 좀 더 알차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